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정윤이고요. 지금 저는 이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꿈 같아요. 항상 저는 오랫동안 컴피티션을 해왔고 케글에서 이제 2012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 분 이제 아는 분들 한두 분 계시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케글러 모임이 이렇게 매진이 돼가지고 그것도 일요일 아침부터 다들 오셔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간단히 경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2015년에 KDD컵에 이제 우승을 하였고 2015년에는 케글에서 탑10에 이제 랭크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전히 컴피티션을 참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참가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쪽을 많이 해서 올해는 KDD컵 2018년에 이제 공동 의장을 맡았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내부 컴피티션이 있어요. OneML이라는 컴피티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ML 컴피티션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많이 케글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머신러닝 컴피티션은 1997년에 KDD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 21년 된 이제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그런 컴피티션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넷플릭스 컴피티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 넷플릭스 그랜드 프라이즈라는 대회는 10억 상금을 걸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보다 추천 알고리즘의 에러율을 10% 이상 향상시키는 팀에게 10억 원의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때 5만 팀 이상이 전 세계에서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1등하고 2등이 성적이 똑같았어요. 에러율이 똑같이 한 12% 정도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보다 향상시킨 결과가 있었는데 2등 팀이 1등 팀보다 18분 더 늦게 서브밋을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10억 원의 상금이 고스란히 1등 팀에게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케글이 2010년에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KDD컵 외에도 코달랩이나 드리븐 데이터, 클라우드 AI 그리고 클라우드 애널리틱스와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머신러닝 대회를 호스트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참 기쁜 소식이 올해 8월부터 데이콘이라는 컴피티션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여기 대표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KDD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KDD 컨퍼런스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아주 역사가 깊은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우수한 학회이고 이 학회의 논문이 이제 억셉되기 위해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해야 되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학회입니다. 그런데 이 학회에서 91년부터 학회는 시작되는데 97년부터 매년 이제 학회 공식 대회로 KDD컵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KDD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이제 KDD컵 워크샵으로 초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자기의 솔루션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KDD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운데 KDD컵에 우승을 하는 거는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몇천 팀이 참가를 하지만 초창기만 해도 한 30팀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는 경우에 논문도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초대도 받아서 이제 인바이티 스피커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은 학교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2018년 KDD컵에는 약 6천 명이 안 되는 그 참가자들이 3,000개의 대학과 그 회사로부터 참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49개국에서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한국 그 대학과 한국 그 기업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탑 10 팀들이 4만 불 이상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상당히 큰 상금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아시는 케이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 굉장히 그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개가 넘는 컴피티션이 있었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0만 명이 모두 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는 한 9만 1,000명 남짓의 대회를 참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냐? 이 케이글이라는 머신러닝 대회 플랫폼이 대회를 참가하기만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케이글 한다 그러면은 대회를 내가 참가할 시간이 없는데 왜 뭐하러 가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그 플랫폼과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토탈 그 상금이 1,000억이 넘는 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그 어떤 그 대회는 뭐 상금이 적은 대회도 있고 상금이 없는 대회도 있는데 이제 상금이 많은 대회는 15억, 16억 있었던 대회도 이제 있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상금이 걸린 그런 대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살펴보면 참 이게 가슴 아픈 그 현실인데요. 저희 나라가 올림픽,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이 랭킹은 그 케이글에서 상위 한 3,000등 안에 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863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있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그 독일, 영국이 있고요. 그 이제 중국과 일본도 굉장히 많은 그 랭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명. 그리고 이 한국 거주 19분 중에도 한 명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북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데 이분도 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 분들의 아직까지는 한국 분들의 그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케이글 뽀개기 데이터 뽀개기 2018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케이글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느냐? 혹시 여기에 지금 자신의 아이디가 있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19분. 네. 어떤 ACTT 어디? 예. 예. 대단하십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김현민 님이 저희 운영자분인데 저 5번째 그 연민 님 네. 저희 운영자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 박수 한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제 그 케이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 랭킹을 올리는 게 그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씩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쉬운데 어느 순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그 부분인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 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 잘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 그 Y라는 분이시고 이제 그랜드 마스터세요. 이 그랜드 마스터는 케이글 그 200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랜드 마스터시고 그 최고 랭킹이 9등까지 올라가셨던 그 분이신데 이분은 백그라운드가 그 이제 보험 쪽에 그 일하시는 분이시고 전통적으로 그 통계
분석이랑 통계 분석을 계속 이제 그 업으로 현업에서 적용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는 사스를 쓰시고 이제 R을 주로 쓰셨는데 이 대회에 참석하시면서 파이썬도 배우시고 딥러닝도 배우시고 해서 이제 전혀 그 하시는 일과 다른 뭐 옐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대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단독으로 참가하셔서 3등을 하시고 굉장한 그 성과를 내고 계신 분이시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으셔서 이제 이 모임에서도 초대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잘 나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그 한국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미 교포 그 마이크 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 8등까지 올라가셨고 현재도 지금 30등이신 그랜마스터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왜 그 대회를 참석하느냐? 이제 사실 그 학생분들은 학업에 바쁘시고 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자기 현업하시기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 컴피티션이란 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학습, 커리어 디벨롭먼트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재밌죠. 이건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들은 골프 치고 낚시하고 바둑 두는 시간에 저는 캐글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가 캐글이에요. 그래서 취미가 데이터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게 먼저 남들하고 저희들이 그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뭔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경쟁을 하는 것을 관람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쟁을 한 걸 뭐 조기 축구회 같은 데 가서 뭐 스포츠를 하든지 그런 게 거의 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쟁에서 오는 그 재미가 머신러닝 컴피티션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 우리 팀이 더 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꼭 다른 팀과 경쟁을 하거나 내가 어떤 팀 안에서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향상되는 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킥을 할 시간에 골프를 열심히 했으면 골프 실력이 늘었겠지만 그게 이제 그것도 굉장한 기쁨인데 케이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케이글을 함으로써 그 내 자신이 향상되는 게 내 현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취미 생활을 해서 내 취미 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을 얻고 내가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 그 기술이 향상이 되니까 이거는 일석이조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케이크를 하게 되면은 혼자 참가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거의 모든 대회를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는데 제가 꼭 아는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지 않아요.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이제 포럼이나 아니면 커널 같은 데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팀을 이뤄 보겠느냐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제 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스카이프로 대화를 한 내용인데 여기 앞에 2명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 여기는 일본에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LA, 여기는 중국 북경에 있는 사람, 여기는 뉴욕에 있는 사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대만에 있는 사람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참가를 하면 성적 올리기도 더 좋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스킬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뭐 도타 같은 경우에도 그 파티원을 구성할 때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을 안 하고 다른 스킬이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잘하냐면 이제 그 PM을 잘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때 그 업무를 분담을 해주고 한 사람이 낸 성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낸 성과가 다 잘 어우러져서 앙상블돼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디렉팅을 하고 이제 결과를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잘하고 블렌더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블렌딩을 잘하고 또 이제 개별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잘하지만 피처 엔지니어링도 배울 수가 있고 개별 알고리즘 모델 빌딩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또 24/7 일을 할 수가 있어요.
LA에 살면은 LA에 낮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하고 한국으로 던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또 던지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고. 한 명이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죠. 예, 이건 또 이제 보시면은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태리에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예, 또 이제 뭐 인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그 익스텐드가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저를 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클 야허라는 사람은 넷플릭스 그랜드 프라이즈 우승자입니다. 그 1등한 팀 멤버예요. 그리고 KDD 컵도 한 4-5번 우승했고 거의 뭐 자기 안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케이글 대회에서도 솔로로 참가해서 이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케이글 하신 분들 혹시 이분 누군지 아나요? 예, 길베르토. 예, 세계 지금 랭킹 넘버 원이죠. 이분이 얼마 전까지 랭킹 3위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리오가 랭킹이 2등이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홈크레딧 대회에서 홈크레딧 대회 바로 직전 대회에서 길베르토 팀이 1등을 하면서 길베르토가 랭킹이 1등이 되고 이제 마리오가 이제 3등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분은 케이글 메스터인데 컴피티션 3번 참가하고 메스터가 된 분이에요. 러시아 이제 알렉스인데 그래서 메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실버 메달 2개, 골드 메달 하나가 필요한데 컴피티션 3번 참가했는데 실버 메달 2개, 골드 메달 하나를 얻어서 메스터가 된. 예.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서 카즈키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자체 랭킹이 3인데 케이글 전체 랭킹이 50등 정도 하는 예,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제 직장 상사예요. 근데 제 직장 상사인데 넷플릭스 컴피티션에서 2등한 팀의 팀장. 예. 컴피티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때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뭐 인터뷰할 때 정윤이구나. 우리 팀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죠.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이 컴피티션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가 따로 있긴 한데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이제 학생분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죠. 현업에 있는 분들이야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사실 그런 데이터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케이글에서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 다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 뭐 아니면은 광고 쪽 데이터,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뇌졸중 예측하는 EEG 데이터로 뇌졸중 예측하는 거였고 이거는 IoT 센서로 이제 어떤 노약자가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컴피티션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기상 예측 이거는 물리학 데이터 이거 노벨상이 2개나 나왔던 2015년에 히그스 보손 입자에 대한 컴피티션이 열렸는데 이 컴피티션을 통해서 2014년이구나. 2014년에 이 컴피티션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누가 히그스 보손 프랑스에 있는 썰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 히그스 보손 데이터를 누가 만져볼 수 있겠어요? 케이글을 하시면 만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죠. 또 여러 가지 툴이나 언어에 대해서도 뭐 파이썬은 물론이거니와 뭐 줄리아 그다음에 뭐 딥러닝 튜토리얼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이 다 있죠. 심지어는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지운 것 같은데 엑셀로 솔루션을 만든 튜토리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을 불편하고 배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엑셀로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튜토리얼이 여기 케이글 커뮤니티에 가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컴피티션의 위너들이 자기의 솔루션들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식을 써서
가장 좋은 그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 그런 그 탑 퍼포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이 굉장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뭐 명예와 부와 뭐 예, 그런 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그 컴피티션 1등 하는 사람들, 컴피티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금수저들 아닌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예전에 6년 전, 7년 전에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신러닝 쪽에 가장 큰 추세 중 하나가 머신러닝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사용하는데 머신러닝이 그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민주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일단 데이터셋이 다 공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피티션,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이미징 컴피티션이 열렸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던 도메인 그 난리지가 있던 사람들이 그 컴피티션에 우승을 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로 열린 컴피티션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열렸던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공유되었던 솔루션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도메인 엑스퍼트들 못지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게 그 요즘 현실입니다. 또 그 머신러닝 쪽 논문들은 보통 그 다른 쪽 그 전통적인 그 학문의 논문들은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쪽은 대부분 오픈 액세스 퍼블리케이션 폴리시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학회에 논문을 제출을 할 때 그 논문을 동시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지금 출판되기 전에 심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라도 누구나 이 코넬에서 운영하는 archive.org에 가면은 그 논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최신의 연구 결과를 내가 관심이 있고 보고 싶으면 archive.org에 가면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학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최신의 연구 결과를 일단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그 코드가 대부분 이 논문에서 내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였다 하면 그 코드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게 또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읽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코드를 돌려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그 이용 가능하게 됐죠. 뭐 사이클런, 파이썬에 이용 가능한 사이클런으로 시작해서 R 그리고 XGBoost, 뭐 주피터 노트북, 파이토치, 텐서플로어 같은 예전 같으면은 진짜 금수저 랩에서만 유명 대학의 그 유명 랩에서만 할 수 있던 그런 돌릴 수 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지금은 누구나 다 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너무나 싸졌죠. 그래서 뭐 예전에 슈퍼컴퓨터에서 돌려야 했던 거를 요즘에는 700불짜리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상당하는 그 엔비디아 GTX 1080 Ti를 사시면 웬만한 딥러닝 모델을 다 돌려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80만 원 쓰는 것도 정말 힘들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면 돼요. 4만 원. 그래서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그리고 구글 GCP 가시면은 내가 그 GPU 시간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당 한 뭐 2,000원 정도에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시는 그 데이터셋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죠. 이 이미지넷은 이제 그 130만여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에 있는 그 오브젝트를 1000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그런 그 데이터셋이고 연구에도 항상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컴피티션도 실제 케이글에 지금 호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래서 한 달 몇 주가 걸렸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컴피티션이 열렸었죠. 그래서 거기서 구글이 그 구글 전용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TPU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30분 만에 그 이미지넷 그 학습을 완료하는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그 패스트 AI라는 온라인 오픈 소스 그 코스가 있어요. 코세라와 비슷한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있는 그 이제 그 코스를 만든 분하고 코스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그 세 분이 그 네 명이 팀을 이뤄서 아마존에서 40불어치 그 GPU 시간을 써서 18분 만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TPU 클러스터가 필요 없다는 걸 보인 거죠. 40불만 내면 4만 원어치를 쓰면 그 구글 TPU 클러스터만큼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논문, 데이터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뭐 금수저 랩이 아니더라도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나요? 그 미켈이라는 그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 얼마 전에 그랜드 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랭킹이 30위 정도 되는데 17살 고등학생, 영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하도 머신러닝 하니까 이제 얘 취미가 사이드 잡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그거를 팔면서 용돈을 벌던 애였어요. 근데 이제 뭐 GPU를 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요구하고 뭐 그 GPU 뭐 하는 데 쓰냐 그러면 머신러닝 하는 데 쓴다. 머신러닝 뭐냐 뭐 이런 거다. 그럼 관심이 생겨서 3년 전에 이제 14살 때 시작을 한 거죠. 처음 이거 뭔가 해서 파이썬도 이제 슬슬 배우고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3년 만에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2022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비기너들은 이제 뭐 지금 이런 시대가 됐고 뭐 모르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 현업에서 이미 머신러닝을 나는 현업에 잘 종사하고 있고 나는 이미 머신러닝 전문가인데 컴피티션에 굳이 참여를 해야 되나? 컴피티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신러닝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가장 잘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쪽에 그래도 이제 꽤 오래 몸담고 있었지만 제가 그 새로 지금 박사학위 받고 아니면은 그 학부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더 그 어드밴티지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지금은 다 아주 그 오래된 기술,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 항상 보시면 뭐 이미지넷도 보시면은 그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레지넷 나오면서 사람 성능 뛰어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도 계속 20%씩 뭐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2011년에 받았으니까 2011년에는 에러율이 뭐 16% 그랬거든요. 지금은 3.5%, 3. 몇 %. 제가 알던 기술들이 전부 다 그 아주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내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롱 테뉴어, 오래 있었다고 더 이상 그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분야라는 거죠. 머신러닝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끊임없이 머신러닝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픽이라는 그 책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 전문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기술이든지 그 엘리트 레벨로 그 마스터할 수 있는 그 어프로치예요. 근데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면은 고를 만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말고 내가 못하는 거를 하라는 거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퍼포먼스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얻으라는 거죠. 사실 현업에 있으면서 이 과정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리뷰를 통해서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뭐 리뷰를 받는다, 피드백을 받는다. 또 1년에 한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뭐 내가 몰랐던 분야를 공부를 한다. 내가 1년에 한두 번 해외 학회나 아니면 국내외 학회를 가서 모르는 기술을 접한다. 이게 사실 부족한 거죠. 왜냐? 굉장히 빨리 바뀌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킵업할 수 있느냐? 머신러닝 컴피티션이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피티션에 하루에 30분만 이제 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컴피티션 30분 할 시간이 없으면 샤워를 하지 마라. 샤워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컴피티션을 해라. 아니, 난 원래 샤워 안 한다. 그러면 밥을 먹지 마라. 한 끼 굶어라. 밥 먹는데 30분 걸리는데 한 끼 굶고 30분간 컴피티션을 해라. 그러면 너 전문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너가 1년, 2년, 5년, 10년 후에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너 밥 10년 더 먹어봤자 살만 찌지. 근데 너가 컴피티션 10년 더 하면은 진짜 전문가가 될 텐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컴피티션을 할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컴피티션을 지금 80개가 넘는 컴피티션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잘 아는 분야 컴피티션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성적을 내기도 쉽고 훨씬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컴피티션에 참가하는 이유가 네트워킹을 하고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전혀 새로운 분야 컴피티션을 해보는 게 그런 게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유 드리고 싶은 게 컨시스턴하게 조금 뭐 매일 30분만이라도 컨시스턴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한번 알려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앞에 내용이 중요하고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는 이제 제가 팁이랑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런 내가 이 컴피티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컴피티션을 내가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런 커밋먼트를 내리시면 여러분들은 다 길을 찾으실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굳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이제 하지만 제가 이제 빠르게 제가 경험했던 팁이랑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공유 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거 찍으실 필요 없고 제가 다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개요 정도로 들으시고 뭐 받아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또 찾으셔도 다 자료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컴피티션 할 때 이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떻게 결과를 검증하는지 그리고 앙상블, 여러 가지 모델의 결과를 어떻게 잘 취합하는지 또 이제 이거는 소프트 스킬인데 다른 팀원들과 어떤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거는 엔지니어링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인데 파이프라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잘 구축하는지 이렇게 6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은 각각 종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다른 데이터에는 다른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것 정도만 이제 인지하시고 필요하실 때
이제 이런 제가 링크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상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절대 모델 먼저 만들지 마세요. 항상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 이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뭐 카테고리면은 카테고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뭐 분포가 어떻게 됐고 또 데이터들 상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모델링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갈비지 데이터에 적용을 해도 갈비지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먼저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 잘 된 다음에는 여러 알고리즘을 트라이 해보세요. 이게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XGBoost 써야지 이게 아니고, 무조건 뭐 딥러닝 써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알고리즘이 생각하지도 못한 데이터에서 좋은 퍼포먼스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여러분들 많이 무시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써야지 200년 전 알고리즘을 아직까지도 쓰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약간 업그레이드, 약간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FTRL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Follow the Regularization Leader라는 구글에서 발표한 알고리즘인데 똑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포뮬러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 털만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들이 클릭트루 레이트, 광고 쪽 클릭트루 레이트 컴피티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광고 쪽은 보면은 피처 디멘전이 굉장히 커요. 생각해 보시면은 뭐 단어마다 피처가 될 수 있고, 단어로 뭐 단어가 2개 묶이고 3개 묶이고 한 게 다 피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간대에 사용자가 접속했고 광고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서 피처셋이 뭐 몇 밀리언, 몇 백만, 몇 천만 개가 되는 게 흔한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딥러닝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XGBoost 쓰려면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뭐 걸려서 컴피티션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FTR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런 피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경우에 컨시스턴하게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캐글러가 파이썬으로 이게 광고계에 있는 어떤 회사가 컴피티션을 호스팅을 하고, 크리티오라는 회사가 컴피티션을 호스팅하고 자기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둡 클러스터에서 돌리는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벤치마크 퍼포먼스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운 벤치마크 퍼포먼스겠죠. 그런데 이 캐글러가 파이썬 140줄 파이썬 코드를 써서 이 벤치마크 퍼포먼스를 이깁니다. 그게 바로 이 FTRL을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파이썬으로. 절대 단순한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용해 보기 전에.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 물론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지만 다른 알고리즘, 뭐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폴 벡터 머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뭐 그리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의 이제 한 부류인 필드 어웨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이런 여러 알고리즘들을 트라이 해보세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딥러닝과 GBM. 예.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밸리데이션 설명하시는 세션이 뒤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 밸리데이션을 가장 잘하는 팀이 결국에 우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더보드에 나오는 성적이 파이널 성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성적이 아닙니다. 이제 이 리더보드는 테스트 셋의 일부로 여러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 최종 성적은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로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 알고리즘이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인터널리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계속 끊임없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인터널 밸리데이션이 잘 안 돼 있는 팀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리더보드 상에서는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실제 그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는 성적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그 주어진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밸리데이션 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앙상블. 예. 이제 이거는 현업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 와닿지 않으신데 컴피티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현업에서도 사실 앙상블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컴피티션 할 때에는 최대한 많은 실험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앙상블이란 게 사실 앙상블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피티션을 하다 보면 어떤 부산물처럼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앙상블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10개 정도의 알고리즘을 그리고 한 뭐 20개 정도의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결과를 싱글 모델 퍼포먼스를 이렇게 내봤는데 그 가장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실험하면서 그 한 100개 정도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99개를 버리고 하나만 제출을 한 게 아니라 그 100개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실험 결과를 취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앙상블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스태킹이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하고 앙상블 기법은 같이 가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썼다. 그러면은 스태킹을 앙상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을 뭐 홀드업 밸리데이션을 썼다.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안 쓰고 그냥 홀드업 밸리데이션 셋 하나만 썼다. 그러면은 그 스태킹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단순한 뭐 그 앙상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자료들도 제 슬라이드보다 잘 돼 있는 슬라이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프트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파티원들 모집하는 거 그리고 모집했으면 잘 운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분산된 팀을 운영하는 게 사실 그 팀을 만들고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쉐어하느냐, 데이터를 어떻게 쉐어하느냐, 모델을 어떻게 쉐어하느냐, 피처를 어떻게 쉐어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모든 코드가 다 Git 리파지토리에 커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실험 하나를 했다. 그래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실험한 내용이 전부 다 그 공동 그 코드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수정을 했는데 그게 팀 퍼포먼스를 해친다.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감을 얻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S3나 드랍박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쉐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팀원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고 어떤 팀원은 홀드업 밸리데이션을 쓰고 어떤 팀원은 밸리데이션을 아예 안 쓰고 이러면은 그 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각각 구성원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취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팀을 모으고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와 데이터와 모델을 공유할지 의논이 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할 건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제 실제 모델 빌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이렇게 인터널 그 리더보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리더보드는 케글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리더보드는 테스트 셋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그거 외에도 인터널리 우리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가 나왔다. 이거를 이제 그 트래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트라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델을 알고리즘을 트라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실험 결과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떻게 그 정해진 파이프라인이 잘 빌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각각의 스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고 버그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 어떤 마스터들이나 그랜마스터들 보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올드 스쿨이기 때문에 make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모든 그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싱글 모델, 그다음에 앙상블,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 스텝들을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트를 한 거를 make 파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뭔가를 쓰시되 그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코드가 지금까지 참가한 그 80여 종의 컴피티션에 대한 모든 그 코드가 다 그 제 그 사설 리파지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컴피티션에 참가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리파지토리에서 그 클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이 구성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트라이하고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 컴피티션에 거기에 맞는 그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파이프라인 빌드하는데 사실 그 절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좀 일반적인 그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취미가 케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실 시간에 저는 전화기로 케글 첫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다양한 시각화, 또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공유한 게 꼭 페이스북 그 피드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이런 신기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구나. 뭐 이제 무도 그런 동영상 보는 것처럼 저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보면서 이런 너무 재밌다 이러는데 그 이 케글 첫 페이지만 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케글 첫 페이지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컴피티션을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컴피티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컴피티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컴피티션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피티션을 찾으셨으면 바로 그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거를 먼저 보세요. 보통 보면 케글 커널에 사람들이 공유를 하죠. 내가 뭐 데이터 분석한 그 코드들도 공유를 하고 모델 코드들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코드들을 먼저 보시고 충분히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구나를 숙지하신 다음에 컴피티션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그 컴피티션들이 케글에 보면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부터 하시지 마시고 튜토리얼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컴피티션부터 하시면 이제 비교적 쉽고 더 그 많은 튜토리얼들도 그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데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케글 뽀개기 아시겠지만 케글 뽀개기 오셔서 많이 그 공유도 하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개발자분들에게 강추하는 그 온라인 코스는 이 두 개입니다. fast.ai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그 온라인 코스인데요.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for Coders 그리고 Practical Deep Learning for Coders 이 두 개 이제 저도 항상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이제 시간 나면은 무도 안 보고 이런 거 봅니다. 이제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그 fast.ai 창시자가 케글 그 공동 창업자예요. 그 케글을 공동 창업을 했다가 지금은 나와서 fast.ai와 다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제레미 하월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구글 뭐 TPU 클러스터가 30분 만에 한 거를 40불 내고 그 아마존에서 18분 만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코드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세라에서 How to Win a Data Science Competition이라는 케글 그랜마스터 5명이 만든 코세라 코스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그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또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15개의 액티브 컴피티션이 있는데 예, 참여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개발자분들은 더 감이 잘 오실 수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 프로덕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우지, 예전에 우지, 요즘에는 에어플로우, 또 뭐 ML플로우 이런 그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잖아요. 이제 그 툴들이 하는 작업이 보통 뭐냐면,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정제한 데이터를 그 피처로 저장을 하고, 피처로 저장된 데이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결과를 또 다시 취합해서 뭐 앙상블을 하고, 그 다음에 서미션 파일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 예를 들면 모델 빌딩 하는데 사용하는 코드도 있겠지만, 그 코드를 불러주는 어떤 관리자 그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자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약간 현업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은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메이크파일이라는 게 익숙하실 텐데, 그런 메이크파일을 룰을 설정을 해서 그런 게 자동화 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은 XGBoost를 사용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은 1, 2, 3을 사용하고 해서 뭐 앙상블은 뭐를 사용하도록 해라 하고 엔터를 탁 치면은 그 과정이 그 내가 그 각각의 스텝을 따로 엑시큐션 하지 않아도 전체를 다 엑시큐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케글 랭킹 3위인 그 마리오가 여기 위닝 팁스 on 머신러닝 컴피티션이라는 그 발표 자료에 보면 그 뒤쪽 부분에 그거를 내가 며칠 정도 어떤 스텝에 사용한다 이거를 그 여기에 공유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항상 뭐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데이터 이제 살펴보는데 초반에 뭐 이제 한 10%, 20% 사용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에 또 한 20% 사용하고, 모델 빌딩에 또 한 20%, 앙상블에 한 20%,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다른 거에 한 20%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더 세분화돼서 나와 있거든요. 예, 아무튼 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